인위적으로 국가를 만들어가는 시도는 이제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 실패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가장 성공한 사례는 아마 오늘의 이야기 대상인 미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러네요. 미국도 없던 국가를 만든 거네요. 그렇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미국의 탄생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일단은 식민지가 본국으로부터 무력 투쟁을 통해서 독립했다. 이거 대단한 사실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왕이 아닌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되는 의회 그리고 대통령을 가진다. 그리고 권력을 삼권 분립이라는 걸 통해서 나눠놨다. 라는 것들은 그 누구도 찾아볼 수 없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그렇죠. 체계였던 거죠. 네. 그래서 요즘 흔히 쓰이는 이제 국민 국가라는 새로운 세상을 이제 만든 게 이제 미국인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의 독립은 유럽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경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미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돈을 많이 쓴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요? 예, 프랑스의 황제는 이 미국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이제 투입을 했죠. 그래서 미국이 독립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그 여파로 프랑스는 이제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고 미국 독립 이후에 10년도 지나기 전에 이제 프랑스 혁명을 겪으면서 이제 프랑스는 이제 왕조 국가에서 이제 근대 시민 국가로 변신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어떤 전쟁이든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쩐의 전쟁이라는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 미국의 독립운동도 경제적인 것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돈과 관련된 것들을 건드려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불끈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1773년에 영국은 미국에서 소비되는 차는 마시는 차, 티죠. 아, 동인도 회사만 수입할 수 있도록 독점권을 주는 이제 조례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당시 이제 홍차를 수입해가지고 큰 이익을 보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조례가 시행되면은 당연히 생계가 이제 끊어지는 이제 위협적인 이제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인디언으로 이제 분장을 해가지고 보스턴항에 정박해 있던 동인도 회사에 차를 싣고 있던 선박을 공격해서 홍차를 바다에 쳐넣는 아, 그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 보스턴 차 사건. 보스턴 차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지요. 결국 이제 이것이 계기가 돼서 1775년 4월 19일 날 이제 렉싱턴에서 식민지 민병대하고 영국군이 처음으로 이제 무력 충돌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때서부터 본격적인 독립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정말 이렇게 전쟁을 치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할 텐데 미국은 전쟁 비용을 어디서 조달을 했어요? 지금 같으면은 이제 뭐 세금을 걷겠지만 당시 행정력으로는 세금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전쟁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담보로 은행이 이제 돈을 발행하는 은행권으로 필요한 물품을 이제 사들이는 방법이 대표적이었던 거죠. 네. 근데 당시 미국에는 영국의 반대로 이제 은행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은행이 있으면 그 지역에 상공업이 발전하고 그러면 빨리 독립할 생각을 한다라고 아,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행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어떻게 돈을 마련해요? 이 미국 독립전쟁의 지도부에 해당하던 이제 대륙회의는 이 일명 콘티넨탈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폐를 발행해서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775년부터 1779년까지 4년에 걸쳐 가지고 42번에 걸쳐서 총 2억 4천만 달러 상당의 지폐를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폐의 이름은 이제 컨티넨탈이라고 이제 불렸는데 네. 이 원래부터 미국은 각 주들이 하나의 나라였잖아요. 네. 그래서 각 주들이 별도의 화폐를 찍어내고 이제 있어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뭔가 뭉쳐서 하나의 화폐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각 주들은 좀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각 주의 권한을 침해한다라고 네.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1775년 6월달에 이제 벙커힐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미국 민병대가 졌지만 잘 싸우는 이제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네. 아쉽게 진 거죠. 곰곰 이제 지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만 더 보급하고 지원이 됐었으면 이제 이길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쉽다. 아쉽다. 근데 보급하고 이 지원을 해주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냐. 네. 근데 지금처럼 각 주에서 찔끔찔끔 뭐 조금씩 모아주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네. 한 방에 크게 돈을 발행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서로가 이제 동의를 했던 거죠. 어떤 동일한 돈을 찍어내는 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 찍어낸 돈은 달러가 아니고 이제 컨티넨탈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달러라는 어떤 이 존재가 생기고 나서 예. 달러라는 이름은 왜 생긴 걸까요? 이 컨티넨탈 지폐를 보면 앞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 돈을 가지고 오면 나중에 영국 파운드가 아닌 스페인 달러로 상환한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콘티넨탈이라는 돈은 이제 스페인 달러랑 바꿀 수 있는 증표였던 거죠. 네. 그래서 미국 지폐를 통칭하는 달러라는 이름은 이제 이 문구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달러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제 유럽 여러 곳에서 통용되던 은화의 이름이었어요. 이제 이 지금의 체코 동남부 보헤미아 지역에서 이제 16세기 은광이 발견되면서 네. 이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겠죠. 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마을이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이 지역을 가리켜가지고 이제 골짜기 마을, 뭐 쉽게 말해서 그냥 다스탈이라고 다스탈. 이제 이렇게 불렀는데 이곳에서 나온 은화를 간단히 이제 그 골짜기에서 만든 물건 해서 탈러라고 불렀습니다. 탈러. 정말 비슷하네요, 발음이.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음운 변화를 겪으면서 이제 달러가 된 거죠. 그런데 달러를 표시할 때는 또 S, 예, S자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럼 스페인하고 혹시 연관이 있나요? 그렇게 보시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스페인에서는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 1대 8이었다고 합니다. 금 1에 은 8이었는데 금은 3.75g이면 은은 30g 이렇게 됐던 거죠. 네. 스페인은 이제 은화를 만들면서 페소 대 5초라고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5초는 스페인어로 8, 8이라는 뜻이고요. 페소는 당시에 이제 무게 단위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에 해당하는 은화를 멕시코에서 찍었는데 당시에 이것을 이제 스페니시 달러, 은화이기 때문에 스페니시 달러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이것이 이제 미국 달러의 기원이 됐던 거죠. 스페니시 달러.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달러가 됐던 거고 달러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S뿐만 아니고 S에다가 작대기가 하나, 작대기가 하나 중간에 가 있죠. 예, 이게 이제 왜 작대기가 하나 이렇게 돼 있느냐?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제 그 팔에다가 선을 하나 긋던 이제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S가 됐다. 그러니까 8이라는 이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니고 화폐 단위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헷갈릴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선을 하나 그어서 이거는 이제 8이라는 숫자가 아니고 이제 단위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굳어졌다는 말도 있고요. 또는 처음에 이제 페소 대 5초라고 했을 때 이제 P가 이제 쓰였는데 P가 단위로 쓰였는데 P에다가 이제 복수를 의미하는 S를 겹쳐 쓰다 보니까 이런 모양새가 돼서 지금까지 내려온다. 이런 이제 설이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 들어보니까 둘 다 이렇게 납득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러 그러면 사실 D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도 그게 항상 왜 얘네는 S에다가 이렇게 작대기를 그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여러 가지 설이 있군요. 그래서 달러라는 명칭은 전 세계에서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돈 단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돈으로 전쟁 비용을 충당했다고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미국은 힘이 좀 많이 없을 때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없는 살림을 쥐어짜서 노력은 했지만 한계가 있었죠. 네. 그래서 미국이 만약 프랑스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독립전쟁에서 패배했을 거예요. 당시 프랑스의 이제 부르봉 왕조는 무기도 원조해주고 직접적인 병력도 파병해주고 이제 지휘할 장군도 보내주는 등 물심양면의 도움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프랑스 해군이 영국 해군을 격파하면서 이 영국군이 이제 증원되는 것을 막았죠. 그래서 미국 내 영국군이 이제 고립되면서 영국이 결국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최근의 역사를 보면 미국하고 프랑스가 항상 티격태격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 독립의 1등 공신은 이제 프랑스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잠시 작게만 이야기를 들어봤어도 예. 프랑스의 조력 없이는 정말 독립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뉴욕에 있는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조형물 자유의 여신상도 미국이 만든 게 아니고 프랑스가 미국의 선물했다고. 그렇죠. 미국의 독립을 축하하기 위해서 보내준 선물이죠. 이것이 이제 창고에 처박혀가지고 썩고 있다가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라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모금을 해서 지금 그 자리에 세워놓게 된 거죠. 처음에 콘티넨털 화폐를 딱 찍었을 때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페인 달러로 이거 상환한다라는 문구가 앞에 적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거 나중에 약속을 잘 지켰어요? 스페인 달러로 잘 갚았나요? 그럴 리가 없죠. 이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콘티넨탈 지폐는 필요에 따라서 마구마구 찍어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찍혀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폐를 갖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싶다 보니까 이 돈 가치가 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200만 달러, 지금 돈으로 생각하면 한 200만 달러 정도만 이제 찍어내기로 했었는데 나중엔 2억 4천만 달러가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찍어낸 거죠. 거기다가 영국군도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뿌렸어요. 야, 이거는 엄청난 뭐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렇습니다.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컨티넨탈이라는 돈은 1779년쯤 되니까 그냥 종이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땔감으로 정말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독립에서 성공을 한 이후에 이 종이 조각이 된 돈을 어떻게 할 건지가 이제 논란이 됐던 거죠.
그리고 전쟁 과정에서 이 각 주정부들은 또 많은 부채를 또 짊어졌거든요. 네. 독립하면 갚아줄게라고 약속을 하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쓴 게 많았는데 이걸 또 어떻게 갚을지도 이제 과제가 된 거죠. 산 넘어 산인데 이 산들을 어떻게 넘었어요? 일단 고민을 이제 해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의회는 1789년 초대 재무부 장관이 된 해밀턴한테 3개월 내에 이 미국이 갖고 있는 채무, 그다음에 앞으로 재정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작성해서 보고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해밀턴은 1790년 1월에 이제 공공 신용에 관한 보고서란 딱딱한 이름의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했는데 1790년? 예, 1월 달에 1월에. 예. 석 달 기한을 줬으니까 네. 맞춰서 보고서를 제출을 했던 거죠. 여러 가지 내용이 많지만 이제 핵심적인 사항들은 전쟁 중에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는 새로 채권을 발행해서 액면가로 상환하겠다. 그 숫자만큼 돈을 갚아주겠다. 액면가로. 예. 그 다음에 주 정부가 안고 있는 부채는 모두 연방 정부가 떠안아서 상환하겠다. 아니 그런데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액면가로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컨티넨탈 같은 경우는 액면가의 100분의 1 이하로 평가됐었던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돈이 조금 있는 투기꾼들은 혹시 모르겠는데 이게 나라에서 갚아줄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들을 헐값에 사들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너 이거 갖고 막대한 있으면- 이득을 그렇습니다. 환차익을 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액면가로 이를테면 100 컨티넨탈짜리를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막 팔아치웠는데 네.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갖고 있으면 100을 그대로 다 돌려받는 거죠. 그래서 어. 막대한 이득을 이제 보장해 주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투기꾼에 대한 과도한 혜택 아니냐 이런 반대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주 정부 부채를 연방 정부로 이제 이관하는 경우에도 그 농업을 통해 가지고 돈을 비교적 잘 벌던 남부 지역은 꽤 돈을 많이 갚았는데 야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 돈을 제대로 안 갚고 있는 북부에 있는 주들만 이득을 보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반론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다 맞는 말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치열한 논란이 벌어졌던 거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논란을 벌어진 끝에 1790년 7월 미국 의회는 해밀턴의 이제 의견을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해밀턴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해야만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하나로 공동 운명체로 묶인다. 그리고 연방 정부가 이 채권을 상환해서 신용을 쌓아야만 앞으로 필요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연방 정부는 영원히 돈을 빌릴 수가 없다라는 이제 고민에서 이러한 결단을 내렸던 거죠. 그래서 미 연방 정부가 달러를 찍어내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미국은 상당히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미국 차원에서 연방 정부가 뭔가 돈을 찍어내야겠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했으니까 1791년 합중국은행 또는 뭐 제1 미국은행이라는 이름이 중앙은행이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1천만 달러. 여기는 좋아. 여기까지는 좋아요. 네. 근데 유효 기간이 20년이에요. 그러니까 20년? 이 은행은 20년 동안 이제 존속하는 걸로 처음에 계획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 1천만 달러 중에서도 이제 20% 200만 달러는 연방 정부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내고 나머지는 주식을 발행해서 그걸 비용을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돈은 여전히 스페인 달러, 은화였는데 이것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이제 미국 달러를 발행하는 역할을 이제 담당하도록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독립을 했는데 계속 외국 돈, 스페인에서 나온 이 외국 돈을 계속 통화로 사용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그것도 좀 없었던 어폐가 거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돈을 만들어내면 또 헷갈리니까 저 스페인 달러랑 동일한 가치, 미국 달러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럼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었나요? 일단 이제 이 설립된 중앙은행은 연방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이제 담보로 발행했기 때문에 돈을 이제 발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미국에서는 많은 민간 은행들이 알아서 돈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간이 만들어낸 돈에 비해서 연방 정부가 연방 은행이 만들어낸 돈은 상당히 이제 신뢰성이 높았죠. 그래서 금방 자리를 잡게 되고 금융 시장도 이 연방 정부가 만들어낸 달러를 중심으로 이제 안정세를 이제 구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융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자 이제 유럽의 자금들이 이제 미국으로 몰려들면서 미국의 네. 산업은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중앙은행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중앙은행일 것만 같은데 네. 20년이 유효 기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20년 후에 사라졌어야 되는데 지금도 있는 거 보면은 그 내막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없어졌어요.
아, 그러면 지금 그때 그 중앙은행이 지금 중앙은행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미국의 어머, 중앙은행은 어머, 어머, 어머. 이제 퍼스트, 세컨드 이제 두 번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의 FRB라고 하는 이제 연방준비제도 형태로 와. 바뀔 때까지 우여곡절이 많은데 오, 재밌다. 예, 이 20년 후에는 정말 없어졌어요.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 미국은 주가 모여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네. 이 주들은 항상 이 당시 초창기, 그 지금도 이제 그런 성향이 있지만 연방 정부가 너무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게 싫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임시로 만든 이 기구가 계속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네. 해서 1811년 약속대로 폐쇄해야 된다. 그래서 폐쇄가 됐어요. 패스가 됐구나.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주정부들의 반대. 또 한편으로는 이 중앙은행의 이 지분을 처음에 80%를 자본금을 주식으로 조달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주식을 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영국인들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독립은 요인도 했지만 있겠다. 예, 계속 영국인들이 이 경제권을 쥐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라졌던 거죠. 그런데 중앙은행이 아까 신뢰도 얻어오고 잘 했잖아요. 예. 이런 중앙은행이 갑자기 없어지면 뭔가 문제가 터질 것 같은데요? 이 중앙은행이 이제 없어지니까 각 주에서 허가를 받으면 이제 얼마든지 쉽게 이제 은행을 만들 수 있고 이 은행들은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립은행들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막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은행이 최초로 만들어진 중앙은행이 폐쇄되던 시절에 미국 전역에는 88개 이제 은행이 있었는데 네. 5년 후인 1816년에는 246개로 늘어났어요. 돈 좀 있다 싶으면 다 은행을 차렸구나. 그렇습니다. 이 당시 은행들은 보통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제 자본, 주로 이제 금, 은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 가치의 한 3배 정도 되는 돈을 찍어서 유통을 시켰죠. 네. 그 땅 짓고 헤엄치기로 이제 돈을 벌 수 있었던 건데 네. 심지어는 이제 자본금이 2만 배 이상의 이제 그 화폐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은행권들이 각각 다른 이제 은행에서 찍어낸 돈들이 미국 사회에서 통용이 됐었고, 그래서 이 돈이 도대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가 서로 헷갈리다 보니까 정말 화폐계의 춘추 전국 시대가 그렇습니다. 열린 것 그래서 같아요. 이 화폐 그 은행권마다 가치를 산정해주는 그 안내 네. 책자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림 딱 그리고 아, 그다음에 얼마나 이 돈이랑 혼란스러웠을까.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은행들은 당연히 화폐를 남발하면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이제 큰 이제 혼란에 빠졌고요. 이 와중에 이제 1812년부터 15년까지 이제 영국과 미국이 다시 한번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 전쟁이란 건 항상 큰 돈을 치르게 되는 거고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럼 다시 중앙은행의 필요성이 화두가 그렇습니다. 됐겠어요. 그래서 제2차 중앙은행을 이제 만들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1816년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2차 중앙은행을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차 중앙은행에 대해서도 이렇게 떨떠름하게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1816년 2차 중앙은행이라고 부르는 은행이 새로 만들어졌다라는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 중앙은행에서 화폐 발행 권한을 누가 가질 거냐라는 걸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은행과 더불어서 이 미국 사회에 큰 변화를 주는 시기가 이 시기예요. 왜냐하면 은행에 대해서 그 큰 반감을 가진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라는 분이 1829년 취임했다라는 말씀도 그때 드렸죠.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왜 이렇게 은행에 반감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7대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7대 대통령인데 이 영국 미국 영미 전쟁의 영웅이에요. 뉴 올리언스 전투에서 영국군의 대승을 거두면서 미국이 이제 확실하게 그 영국을 제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네. 근데 이 앤드류 잭슨 같은 경우는 기존의 대통령들과 달리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고아로 컸습니다. 오. 요즘 말하면 흑수저죠, 정말. 아, 그러네요. 예. 그래도 이제 잘 컸는데 커서 다른 사람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채무 보증에 휘말려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15년이 걸렸어요. 아, 그러면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에 대한 이제 아주 노골적인 반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잭슨 대통령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흑수저 출신이시다 보니까 이 밑에 사람들의 요구를 이제 잘 수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참정권을 확대하고 법관의 권한을 축소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자유방임주의 정책을 이제 중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개인의 이익을 존중하기 위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하지만 거기에 정부가 개입을 하거나 간섭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버려 둘 테니까 알아서들 잘해보세요. 뭐 네. 이런 스타일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잭슨 대통령의 이런 입장에서 보면 소수의 자본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2차 중앙은행은 독점과 특혜의 대상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오. 쟤네들은 저 은행 하나 가지고 온갖 돈을 다 버네.
그렇지. 안 그래도 지금 인식이 안 좋은데 네. 그러면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그 중앙은행을 없앴나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다시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영미 전쟁이 끝난 후 1819년 미국에는 이제 공황이 찾아왔어요. 공황이 찾아오면 지금은 그렇죠. 어떡하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막 돈을 풀죠. 근데 2차 중앙은행은 이제 반대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대출해준 돈을 못 갚을까 봐 싶어가지고 대출금을 막 회수를 했습니다. 흔히 잘 쓰는 말로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거죠. 어머, 그러면 상황이 더 안 좋아졌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잭슨 대통령은 화폐 발행권을 은행이 주면 안 되겠어. 이걸 음. 의회가 직접 가져와야 돼. 국가가 직접 하는 게 최고일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잭슨 대통령이 자기들한테 반감이 있다는 이제 사실을 확인한 이제 이 제2차 중앙은행은 의원들을 상대로 열심히 로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년으로 이제 부여됐던 설립 기간을 더 연장하는 이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승인을 받았어요. 의회를 통과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통과시켰는데 대통령한테는 또 마지막 방패가 있죠. 거부권이라는. 어머, 예. 거부권 행사했겠네.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부권을 딱 행사를 하고 나니까 2차 중앙은행은 이제 20년 기간이 이제 딱 정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한부 이제 생명이 됐던 거죠. 그럼 1차 중앙은행이 없어졌을 때 은행들이 돈을 막 발행을 했었잖아요. 예. 그럼 또다시 은행들이 마음대로 돈을 막 발행하는 시기가 오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다시 또 소규모 은행들이 난립해서 또 역시 이제 돈 찍어내는 장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1829년에 300개였던 이제 주에서 설립했던 주립은행이 1837년이 되니까 788개로 늘어났어요. 많이 늘었네. 그러니까 은행들은 이익 확대를 위해서 돈을 최대한 많이 찍어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돈 가치는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돈이 시중에 넘쳐나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또 사회가 혼란스럽죠. 그래서 당시 잭슨 대통령은 기습적으로 이제 정화 유통령이라는 걸 선포했어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당시에는 서부 개척 시대이기 때문에 네. 이 국가가 땅을 이제 막 팔았죠. 그러면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큰 농지를 살 수 있었는데 예전에는 은행에서 발행한 지폐로 받았는데 이때부터는 무조건 금화나 은화만 받는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서부 지역 토지를 둘러싼 투기 그리고 이제 화폐 남발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걸 네. 막기 위한 조치였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조치가 내려지니까 은행에 몰려가서 그러면 내 지폐를 다시 놓고 빨리 금과 은을 내놔라. 그렇겠다. 예. 그러니까 은행들은 여기 맞춰서 이제 금과 은을 조달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금리가 상승하는 거죠. 그러네요. 금리가 막 뛰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평소에 빠듯하게 살던 분들은 평소에 대출을 일으키신 분들은 대출 이자라든지 이런 게 그렇죠. 부담이 어마어마해지겠네요.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파산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결국 은행이 또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1837년 이제 금융공황이 발생했고 이 와중에 시한부 생명을 이제 연장하던 2차 중앙은행은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인데 예.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지금 같으면 정부가 나서서 뭔가 대책을 세웠을 것 같은데 네. 미국은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야, 대단하다. 미국도. 예, 뭐 망할 사람 망하고 시간이 네. 지나면 다시 시스템이 뭐 알아서 돌아가겠지 이런 이제 상황을 이제 참고 견디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1860년 남북 전쟁 직전에 미국에서는 16,000개의 은행이 있었어요. 이 16,000개의 은행이 발행한 은행권, 즉 돈이죠. 화폐가 7,000종류에 이르렀고요. 당연히 이제 위조 지폐도 많았습니다. 위조 지폐만도 알려진 게 한 500종이 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책자를 갖고 다녔어요. 이거는 위조 지폐. 이 지폐는 어느 은행에서 발행한 거.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 있는 책자들을 또 다 들고 다니면서 거래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야, 지금만 해도 은행 종류 이렇게 뭐 이체를 하려고 송금을 하려고 보면 예. 은행 종류가 그렇게 많은 거가 여기에 비하면 정말 적은 건데도 정말 적은데도 지금도 이렇게 은행 왜 이렇게 은행이 많아 그렇죠. 하거든요. 증권사도 생겨가지고 이제 많아졌. 증권사까지 생겨가지고 이거 너무 많아 하는데 이때는 뭐 책을 가지고 다닐만 했네요. 예. 초창기 미국은 정말 금융계에 있어서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은 시대를 계속 보낸 것 같은데 그럼 남북 전쟁이 딱 일어나면서 전쟁이 해결사 역할을 한 건가요? 그렇죠. 이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행은 나라가 주로 전쟁 때문에 큰 돈을 필요로 할 때 해결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남북 전쟁이 터지자 미국 그 의회는 그 1863년에 전국 통합법, 그다음에 1864년에는 국립은행법을 제정해서 연방 정부에 은행 설립 허가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가은행은 이제 합중국 지폐라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노트라는 지폐를 발행했는데 그 전과는 달리 녹색 잉크로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린백이라는 이제 별명이 붙었죠. 지금도 미국 달러는
녹색이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건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 어머 신기하다. 예, 일단 이제 그린백을 이제 찍어내 가지고 전쟁을 치렀는데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발행해 가지고 미국 전체 전쟁은 이겼지만 이제 큰 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예. 왔겠네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이거를 인플레이션을 이제 막아보려고 미국 재무부는 이 돈을 금화로 바꿔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정작 이걸 환영할 것 같았던 병사들과 농민들은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돈을 금화, 은화로 바꿔주면 좋은 거 바꿔주면 아니에요? 오히려 든든하고 좋을 것 같은데 왜 반대했어요? 그 동안에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 지폐가 아닌 금화를 기준으로 삼으면 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디플레이션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아, 그러면 경기는 안 좋아지고 반대로 갚아야 될 부채는 더 늘어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그 동안의 경험으로 이제 다 터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 농민이나 이 병사들은 오히려 지금 빚을 지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좋은 거예요.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게. 네. 그래서 뭐 어정쩡하게 이런 금화, 그다음에 그린백이 공존하는 시스템이 1879년까지 유지가 됐었습니다. 1863년에 뭐 프랑스, 영국 이런 이제 유럽의 주요국 대표들이 파리에서 만났어요. 파리에서 만나가지고 뭘 약속을 했냐면, 자 이제 각국 통화를 돈들을 다 금을 중심으로 결정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네. 흔히 말하는 이제 금본위제가 이때부터 등장한 겁니다. 아, 근본이제. 예.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근본위제로 움직이다 보니까 미국도 1873년부터는 이제 은화를 만들지 않고 금화만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878년에는 그동안 미루고 있던 그린백을 금화로 바꿔주는 이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이제 그린백은 금화와 동등한 자격을 이제 인정받게 되는 거죠. 아, 아니 근데 금화로 바꿔주면 좋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금의 단점이라면 단점이 유한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 금이 사라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미국이 믿던 게 있었죠. 1849년에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많이 발견돼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우리도 근본위제 해도 충분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근본위제를 하기에는 사실 금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위제를 시작하자마자 이제 금이 부족하니까 네. 돈이 부족해지고 결국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와중에 이 힘겹던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금이 아닌 은을 사용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요구가 증가했고 이러한 갈등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이 동화가 오즈의 마법사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네, 퍼즐이 맞춰지네요. 네. 오, 그때 결국 문제를 해결한 건 다른 지역에서 금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또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저 머나먼 아프리카. 그래서 1885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사들였던 알래스카 등에서 대규모 금이 발견되면서 금 부족 사태는 이제 일단락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화가 넉넉해지니까 이때부터 미국의 산업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을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규모 인수합병 등을 네. 통해 가지고 거대한 재벌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때 미국은 이 유럽하고 이 무역을 해야 되는데 달러 대신 파운드를 사용했어요. 아무래도 파운드가 세계를 이제 지배하는 통화였으니까.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수수료, 대출이자 등 각종 명목으로 막대한 돈이 이제 영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파운드를 사용하니까 이 안정된 교역을 하는 건 좋은데 미국 내에서 이 금융과 관련되는 문제가 생기면 대처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중앙은행이 없으니까 화폐량을 그러네. 조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네요. 중앙은행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네요. 예.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갔어요? 이럴 때는 중앙은행 역할을 돈 많은 은행가들이 대신했어요. 개인들이 그 중앙은행 역할을 대신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뭐 모건, JP 모건, 예, 이런 이때 분들이 등장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원래 그 모건 가문은 이 당시에 이제 최고의 은행가였는데 이 영국의 잉글랜드 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주장이 받아들여가지고 민간은행이 주도가 되는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연방준비제도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페드가 이건가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아, 연방준비제도. 경제뉴스에서 맨날 듣는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이때 등장을 하는군요. 예, 연방준비제도. 뭔가 이름도 좀 어색하죠? 은행도 아니고 이게 뭐지?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정부가 직접 은행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은행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정부가 은행을 만들면 우리의 수입이 줄어든다. 그래서 은행들의 수익도 보장해주고 한편으로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도 운영하는 어중간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게 현재의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연방이 이제 화폐 발행권을 가지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신기했었어요.
아니 어떻게 화폐를 찍어내는데 국가가 관여를 안 하지? 예. 미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그렇습니다. 신기하다라고 미국은 다르게 생각했거든요. 이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게 느껴졌던 거죠. 아, 이거를 이런 다른 이제 역사적인. 유럽식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오. 이 각 개별 주들이 이제 반대하는 거죠.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아니 국가가 한다는데 왜 지방에서 난리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타협을 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전역에 12곳의 준비은행을 이제 설립하는 걸로 해결을 봅니다. 아, 12곳의 준비은행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있을만하다 생각하는 뭐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이런 것도 있는데요. 여기 왜 있지 싶은 뭐 클리블랜드, 세인트루이스, 캔자스시티, 댈러스, 캔자스. 예.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뭐 음. 이런 곳에 있어요. 주로 잘 위치를 지도에서 살펴보시면 주로 동쪽, 동부나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지금 경제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서부에는 샌프란시스코 한 곳만 있어요. 왜 그랬지? 이게 이 당시에 이 미국 19세기의 이제 경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죠. 가장 힘이 센 곳이 이제 동부나 중서부 쪽이었군요. 예, 서부는 이제 개척 시대였으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 이 12곳 가운데 누가 뭐래도 제일 힘과 영향력이 센 곳은 당연히 뉴욕의 뉴욕 연방준비은행입니다. 12곳으로 나뉘어 있긴 하지만 일은 어떻게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싱턴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곳에서 전체를 이제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연방준비제도가 도입되면서 은행이 부도나거나 또는 심각한 경제난이 벌어지면 이곳에서 직접 뒷받침을 하거나 자금을 투입하는 그래서 이 전체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경제 뉴스 전할 때도 그래서 이제 회의를 또 한다. 네. 뭐 잭슨홀에서 또 뭐 그렇습니다. 미팅이 있다. 그럼 12개 은행장들이 모여서 서로 네. 합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했는데 이 모든 스토리가 이런 내막을 가지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배경이 다 있는 오. 거지요. 이렇게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기관이 만들어지면서 달러를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했을 텐데 그러면 언제부터 달러가 지금처럼 세계를 대표하는 기준 통화가 된 건가요? 전쟁 덕분이죠.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달러가 국제 통화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당시 영국, 프랑스 등은 이 전쟁에 필요한 엄청난 물자를 대부분 미국에서 조달을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외상으로도 막 사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결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갚아야 되니까 막대한 양의 금이 이제 미국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든든한 이 금의 뒷받침을 받게 된 달러는 안정되고 강력한 통화가 되었습니다. 금이 많으니까 확실히 그렇습니다. 안정적으로 그래 가져와 금으로 바꿔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미국밖에 없는 이제 그런 아, 상황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다시 한번 미국은 이제 국제통화기금 IMF죠. 그리고 세계은행 등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달러는 금 1온스와 35달러를 교환한다라는 유일한 이제 통화가 된 거죠. 그러면 지금도 달러 가져가면 은행에서 금으로 바꿔줘요? 안 그러죠? 지금은 안 되죠. 이 1970년대 초까지는 이제 달러는 금으로 교환이 가능했어요. 그 당시까지는. 참 신기한 시대였네. 예, 각국 중앙은행이 달러를 모아가지고 미국으로 보내주면 이걸 바꿔줬는데 이 1971년쯤 되니까 더 이상 교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전 세계로 풀려나간 달러가 많아져가지고 더 이상 뒷받침을 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1971년 8월에 닉슨 미국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교환 불가를 선언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바꿔줍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이때부터 달러는 이제 금과 관계없이 발행되는 화폐가 된 거죠. 말 그대로 신용화폐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금이라는 기준점이 없어지니까 이 각 국가의 통화들은 이제 환율을 바꿔주는 비율이 이제 환율인데 환율이 요동치기 시작을 했고 외환 시장은 매일매일 변화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나갈 때 쉽게 가지고 나가는 이제 달러에는 이제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다라는 점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가 쉽게 생각해서 달러 하면 왠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국제의 기준 그렇죠. 통화였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나 많은 우여곡절과 그렇습니다. 한많은 사연과 한많은 사용과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녹아 있는 그 통화가 이제 달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했던 것들을 쭉 훑어보니까 네네. 이제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가 좀 멈췄던 그 슬쩍 다른 산으로 이제 올라간 기억이 좀 나가지고요. 간지러우셨구나 그 예. 부분이. 그래서 달러가 어떻게 이제 세계적인 통화가 됐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미국의 힘이 많이 커지긴 했습니다만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던 강력한 통화는 이제 영국의 파운드였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달러로 바뀌었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신기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짧은 시간 사이에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네요. 20세기 초반까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가 영국의 파운드였다면은 예, 야, 이게 달러가 세계적인 통화가 된 게 역사가 굉장히 짧은데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영국 파운드는 그 힘을 잃고 왕좌를 내주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를 보면 이제 큰 사건들이 이제 몇 개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사건은 이제 세계 대전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1차 세계 대전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파운드에서 달러로 이제 힘이 바뀌게 되는 거죠. 네. 뭐 1차 세계 대전 그러면은 아 그래 2차 세계 대전 전에 있었던 큰 전쟁이지 이렇게는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네. 사실 우리한테는 좀 낯설고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1차 세계 대전은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한 오스트리아, 터키, 불가리아 4개국 4개 나라하고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27개 나라가 싸웠던 전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와. 아니, 언뜻 들어도 이거 네. 너무 불리한데요. 독일을 중심으로 한 4개국, 그리고 영국, 프랑스 외에 17개국의 싸움이 27개국이 27개국의 싸움이면은 네. 이거 독일 너무 힘들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독일은 당연히 이제 자기들이 불리할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요. 네. 단기간에 이거 오래 끌면 우리가 안 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모총장이던 이제 알프레드 폰 슐리펜이 이제 1905년에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독일 분들은 예나 지금이나 계획을 아주 잘 세우죠. 네.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보니까 동쪽에는 러시아랑 싸워야 되고 서쪽에는 프랑스, 영국이랑 싸워야 된다라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동쪽에 있던 러시아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움직임이 좀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시작하면 일단 총력을 다해서 먼저 서쪽에 프랑스를 공격해서 항복을 받아낸다. 그 다음에 이제 기차를 동원해가지고 기차에다 군인들을 태워서 다시 동쪽으로 옮겨 보낸 다음에 러시아를 공격한다. 야, 이렇게 일단 되면 뭐 계획만 들어보면 완벽한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6주 만에 지금? 네. 동쪽 서쪽에서 다 상대방을 KO시키고 승리하는 이제 멋있는 계획이었던 거죠. 이거 약간 들어보니까 제가 다이어트 계획 세울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때 첫째 주에 한 2kg 빼고 둘째 주에 식이 조절하면서 0.5kg 더 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그대로 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 현실에서 이렇게 안 됐잖아요, 박사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계획대로 되진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작된 전쟁이 몇 년씩 계속되고 이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전까지 전쟁은 대부분 해도 뭐 길어봐야 2-3달이면 일단 끝나는. 끝났으니까. 예. 그래서 이 산업혁명 이후에 축적되었던 생산 능력 그리고 이제 철도로 대표되는 이제 교통 운송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그 전까지는 이제 군인들끼리의 싸움이었다가 이때부터는 이제 총력전이라는 온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퍼붓는 총력전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이제 나타나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회가 모든 힘을 쥐어짜내서 전쟁을 치르니까 피해 규모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근데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이 안 돼요. 예, 1차 세계대전 때 피해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 1916년에 이제 프랑스 이제 동쪽 지역에 있는 베르댕이라는 전투가 있었는데요. 네. 이 지역에서 3개월 동안에 쏟아부은 포탄이 2,700만 발이에요. 그래서 양쪽 독일하고 프랑스 쪽 양쪽 합해서 각각 50만 명, 그래서 한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속상해. 이런 전투가 이제 계속 유럽 여기저기서 벌어지다 보니까 네. 1차 세계대전 때 동원했던 병력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많아요. 어느 정도예요? 러시아가 1,200만 명, 독일이 1,100만 명, 그 다음에 영국이 900만 명, 프랑스가 850만 명. 그 전까지는 큰 전투다라고 해봐야 전체 동원해서 한 30만 명 동원해서 싸우고 끝났는데 이제는 이제 100만, 1,000만 단위의 이제 동원이 이루어지게 됐던 거죠. 일이 커져도 너무 커졌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명 피해만 해도 상상 초월이긴 한데 또 반대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많은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식비부터 그다음에 뭐 무기부터 들어가는 게 다 돈밖에 없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비롯한 국가들은 이제 당장 이제 뭔가를 사와야 되니까 네. 이제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금이 제일 중요했던 거니까요. 금의 해외 반출을 이제 엄격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경제가 잘 나가고 있던 미국에 투자해놨던 여러 가지 돈들, 그러니까 금이겠죠. 당시로서는 이 금을 인출해서 이제 빼가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에서 금 빼가게 뒀어요? 어떻게 빼가요? 미국은 당시에는 이제 중립국이었으니까 네. 일단은 내버려 뒀어요.
또 그런 분위기가 있었구나. 예, 그래서 이제 런던에서 원래 금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런던이 네. 막히니까 그리고 뭐 베를린도 막히고 파리도 음. 막히고 다 막히니까 온 세상에서 이제 금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몰려와서 여기서 이제 아우성을 치면서 이제 금을 빼갔던 거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금이 많아야 이제 강세 통화가 되는데 금이 마구 빠져나가니까 순식간에 이제 약세 통화가 돼서 이제 짧은 순간에 한 40%까지 평가절하되기도 했었어요. 달러가요? 예, 달러가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미국은 외국에서 빌린 돈이 한 45억 달러, 그다음에 이제 받아야 될 돈은 한 26억 달러라서 사실 이제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인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통화까지 약세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이제 심각하게 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평가절하된 달러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 기축 통화가 됐을까요? 이게 전쟁이 길어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전쟁이 계속 진행되니까 이제 유럽 국가들은 해외에서 각종 필요한 물자들을 이제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주변을 둘러봐도 이런 물자를 주문을 하면 그래도 만들어서 배달까지 해주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시 미국은 이제 중립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모든 전쟁 당사국에 뭐 식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물자들을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팀에도 팔고 저 팀에도 팔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아주 양쪽에 다 팔려고 이제 미국도 단단히 이제 노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독일 쪽에 판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독일 해안을 영국 해군이 이제 꽁꽁 봉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쉽지는 않았던 거죠. 네네. 그래서 주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 쪽에 많은 이제 물자를 이제 팔았죠. 1차 대전을 통해서 미국은 어떻게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큰 기회가 생긴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식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선박, 강철, 탄약 등 모든 것을 이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수출이 급격히 증가해가지고요. 뭐 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밀가루 수출은 3배 이상, 뭐 강철 수출은 5배 이상 뭐 뛰어올랐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유럽에 비해서 좀 뒤처져 있던 이제 미국의 산업은 이 시기에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거구나. 아니 근데 이 방대한 양을 유럽 국가들은 무슨 돈으로 산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미국한테 빌려줬던 돈, 그러니까 네. 미국이 갚아야 되는 돈을 이제 야 우리 돈 대신 물자로 갚어. 그거에서 까족.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부에서 된 이렇게 거구나. 하나씩 지워 나가는 네. 거죠. 근데 뭐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 금방 한계에 다다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두 번째 방법은 가지고 있던 금을 이제 미국에 지불하고 물건을 사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도 또 금이 모자르는 거죠. 그래요? 하긴 금이라는 게 또 가치를 인정받는 건 무한정 있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국 같은 나라는 일단 국채를 발행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이겨야 되니까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채권을 이제 미국에다 안겨주는 겁니다. 미국에다 안겨주고 나중에 우리가 이자까지 쳐서 갚을 테니까 이걸로 좀 우리 물건 좀 주세요. 네. 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이 그래 영국 국채는 신뢰할 만하니까 해서 받았는데 계속 국채를 주니까 야 이거 너무 많은데 너희들 나중에 정말 갚을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난색을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 물건을 사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야 이거는 뭐 어떤 그림이야? 미국이 야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내 돈으로 이 물건 사서 너희 또 써. 그렇습니다. 딱 이거네요. 그렇죠. 돈도 빌려주고 물건도 파는. 네. 야 일석이조네. 미국 예.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영국뿐만 아니고 이제 프랑스도 이제 미국에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결산을 해보니까 영국은 37억 달러, 프랑스는 한 20억 달러 이렇게 이제 갚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시 화폐 가치를 생각해 보면 이제 천문학적인 금액을 이제 갚아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 보유고를 보니까 금 들어온 게 얼마나 되는 거야? 네네. 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그 전까 전쟁 이전에는 19억 달러였는데 28억 달러로 이제 금도 한 10억 달러 이제 일단은 더 쌓아놓은 거고 네. 받아야 될 돈도 이제 보면은 한 60억 달러 가까이 이제 있는 거죠. 1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미국이 대단히 부강해졌겠어요. 그렇습니다. 달러가 강력한 통화로 이때 그런 부상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금도 많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하는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 할 때 받을 네. 돈도 많은 그런 나라의 돈이라면 당연히 안정적이고 선호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금도 나중에 바꿔달라 그러면 바꿔줄 수 있는 바꿔주고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부터 이제 달러는 이제 파운드를 제치고 점점 이제 세계 무대에 이제 부상을 하게 된 거죠. 1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쭉 저희가 들어보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그럼 미국에 또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됐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전쟁 끝나고 그래도 갚아야 될 텐데 어떻게 갚았어요? 일단 이 두 나라,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이제 독일이 이제 전쟁에서 졌죠. 네. 그러니까 독일한테 전쟁 배상금을 받아가지고 이 부채를 이제 정리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쟁터가 자기네 국토가 전쟁터가 됐던 프랑스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독일을 강하게 이제 압박을 했죠. 그래서 이제 1차 세계 대전을 이제 마무리 짓는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가지고 네. 이제 독일은 일단은 이제 모든 해외 식민지를 포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이제 알자스 로렌이라는 이 지방을 프랑스에 이제 돌려주는 거죠. 그걸로도 안 되니까 이제 다시 이제 돈을 얼마나 더 낼 거냐라는 네. 문제가 남았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처음에 독일한테 이제 3천억 금마르크 이게 얼마나 얼마 많은 돈인지 정도지? 잘 상상이 안 되는데 네. 순금으로 따져서 한 10만 7천 톤 정도 됩니다. 톤이요? 예, 톤입니다. 킬로. 만큼도 그렇게 비싼데? 예. 그러다가 이제 미국 옆에서 보니까 야 미국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너희들이 많이 불렀어. 이거 누구도 못해. 그래서 많이 깎아줘서 1,320억 금마르크 한 4만 7천 톤 정도의 금을 이제 내놓는 조건으로 이제 배상 금액이 책정됐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은데 이렇게 많은 배상금을 독일한테 빨리 내놔 하면 네. 독일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많이 지치고 포기하고 싶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갑자기 큰 소비를 하려고 그러면 어떡하죠? 이럴 때 쓰는 카드가 있죠. 할부. 신용카드 할부? 할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할부 조항이 있었어요. 이거 한 번에 갚으라는 거 아니고 66년간 매년 20억 금마르크. 그러니까 매년 한 700톤 정도씩 이제 금 내놔. 그러면은 다 되는 거야. 알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전쟁에서 진 독일이 당연히 이런 약속을 지킬 능력은 당연히 없었겠죠. 그렇죠. 안 그래도 져가지고 똑같이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네. 그냥 경제 상황 무너진 건 똑같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배상금을 지불할 능력도 없을 텐데 독일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안 갚으니까 연체금이 쌓이는 거죠. 또 연체금이 거기 쌓이니 이자부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923년쯤 되니까 이제 프랑스와 벨기에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이 힘을 좀 보여줘야지 해서 독일 최대 공업 지역이었던 이제 루르 지역을 이제 군대를 보내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네. 빨리 돈을 안 주면 우리가 계속 여기 눌러 앉아 있을 거야라고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반칙이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독일에 이제 이끌던 이제 쿠노 이제 수상일던 내각은 국민한테 이제 파업으로 저 침략군 프랑스군한테 맞서라고 이제 촉구를 합니다. 네.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총파업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생산이 정지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를 해야 되니까 네. 돈을 계속 찍어냅니다. 그럼 또 인플레이션 올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달 사이에 독일 마르크 가치는 이제 1주분의 1로 떨어집니다. 이게 그 유명한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죠. 슈퍼를 까마득하게 뛰어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와. 예, 이때입니다. 이게 이제 1923년에 발생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빵 한 조각 살려고 해도 뭐 한 트럭씩 돈을 이제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 중앙은행은 기존의 지폐 발행을 다 중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새로운 렌텐마르크라는 거를 이제 임시로 이제 발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돈 그러면 1조 마르크를 갖고 오면 1 렌텐마르크로 바꿔주는 이제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물가 상승을 억제하면서 사태를 이제 수습해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1924년에는 다시 이제 라이스 마르크라는 여러 가지로 좀 보강 장치가 돼 있는 이제 통화를 새롭게 발행하면서 일단은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에서 그래도 한 1년 만에 벗어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났다 해도 독일이 이렇게 갚아야 될 빚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미국하고 영국이 나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으려고 제일 노력을 했던 건 프랑스였고 네. 영국도 뭐 우리도 받으면 좋겠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거 못 받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거지요. 네. 그래서 이제 5개 승전국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자 이제 서로 합의를 봅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해도 당장 못 받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도 부채 탕감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너무 과하면. 그래서 일단 좀 깎아주긴 해야 될 텐데 얼마를 깎아줄지는 나중에 정하자. 대신 앞으로 5년 동안은 독일이 이제 얼마를 배상할지를 지정하고 여기까지는 그래. 근데 돈이 있어야 갚지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이 독일한테 돈을 빌려준다라는 아. 합의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이제 8억 마르크를 이제 차관으로 이제 일단 제공을 합니다. 한꺼번에 8억 마르크를 이제 지불을 해주고요. 네. 그러면 독일은 이제 1924년부터 27년까지 매년 10억 마르크씩, 그 다음에 28년에는 25억 마르크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이제 일단은 합의를 합니다. 아 근데 저는 감이 안 오네요. 이렇게 하는 게 독일에게 이득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큰 문제는 뒤로 미루고 음. 당장 한숨을 돌리게 된 게 이제 반가웠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억 달러, 지금도 8억 달러라고 하면 꽤 큰 돈인데 네. 이 당시에는 훨씬 이제 가치가 컸겠죠. 컸던 단위였죠. 그래서 이 큰 돈이 독일에 이제 유입되면서 독일 경기가 이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들어온 돈이 바로 이제 배상금으로 다른 나라로 이제 갔다기보다는 네. 독일 경제를 이제 활성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던 거죠.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독일로 들어온 이제 미국 자금이 결국은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영국과 프랑스에 배상금으로 건너가고, 그러면 영국과 프랑스는 이 돈을 받아서 혼자 잘 먹고 잘 쓴 게 아니고 다시 또 갚아야죠. 미국의 진 빚이 또 많았으니까. 선순환 됐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미국은 돈 빌려주고 결국 다시 또 돈을 받는 이제 이러한 구조가 됐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됐던 유럽과 미국 경기는 좋아져서 경제가 잘 돌아가는 이제 이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